어른들의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는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요? 외모, 성격 모두 완벽한 아이브의 장원영. 자신감 있고 당당한 매력의 그녀는 유독 어린 팬들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아이들이 그녀를 닮고 싶어하는 이유는 명확하죠.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는 그녀의 능력과 조건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녀를 이렇게 부릅니다. 육각형 아이돌. 약점 없이 완벽한 인재를 뜻하는 육각형 인간은 특히 알파 세대 사이에서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다는데요. 우리는 초등생 자녀를 둔 8명의 부모와 함께 육각형 인재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키우고 싶은 마음이 진짜 커요. 사실 요즘에 직업도 많이 없어지고 있고 정말 애가 혼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사실 되게 크거든요. 완벽하게 이제 키울 수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내 생각처럼 육각형 인재가 될 거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가능하다면은 솔직히 대형 육각형 인재로 만들고는 싶죠. 본능인 것 같아요. 인간으로서 그렇게 남들보다 더 잘난 사람이 되고 돈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결과적으로 육각형 인재가 되는 거를 마다할 부모는 별로 없을 거라고 맞아요.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마다합니다. 육각형 인재를 바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타형 인재를 만들고 싶다. 자기가 잘하는 거는 쭉쭉 잘하고 못하는 거는 그래 못하는 거 인정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했으면 좋겠고 그 육각형이란 자체가 저는 그 말 자체도 조금 그런 것 같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계속 고민이거든요. 내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그래서 사실은 그냥 아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한 거를 계속 권하고 있는 부모 중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아이의 행복한 미래를 어떻게든 보장해주고 싶은 부모 마음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죠. 하지만 아이의 행복을 빌미로 혹여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없는 걸까요? Hexagon is an indicator of something that has value. And these are perfectly legitimate motivations for young people to have, but to have to do it in a way that isn't you, that is a phony way, I think is misleading and I don't think it's in the long term very satisfying for a young person. When the parents we always say the parents cannot write the script of life for the child. They do, or their teachers perhaps, and they fill their lives with activity and they're responsible, but they don't really believe in any one thing as being authentic, as being something that comes from me. And eventually the end of that is they have a terrible feeling of emptiness, they become drifters, they will burn out, as we say. 평생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질문해온 노 교수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강조했습니다. 아이에게도 스스로 삶의 목적을 찾을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이죠. 그럼 한번 돌아볼까요? 지금 당신의 아이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준범이 엄마 홍현입니다. 제가 EBS 다큐 MC를 맡게 되다니 정말 지적인 엄마가 된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오늘 어마무시한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아이들의 성장에 관한 궁금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안녕하세요. 박흥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궁금한 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태호, 준호 두 아들의 아빠 장동선입니다. 최대한 많이 여쭤보고 많이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사실 어떤 일이든 뭐 한 가지를 오래 하면 뭐 익숙해지고 또 이렇게 뭐 잘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아이 한 명을 키우는 거는 정말 차원이 다르는 것 같아요. 차원이 너무 달라요.
현희 씨는 예.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싶어요? 어떻게 키우는 게 잘 키우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하게 뭐 얘기하면 고작 이제 2돌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그냥 건강하기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어린이집을 다니고 친구들을 만나면서 쟤는 벌써 노래를 하네? 준범이는 아직 못하네. 벌써부터 이런 게 생기니까 그러니까 약간 불안해지잖아요. 비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고 싶은데도 어쩔 네. 수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니까. 그 인간은 누구나 다 비교를 하게 돼 있습니다. 비교 심리. 아. 그래서 내가 저렇게 더 잘 되고 싶다. 우리 아이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멀리 있는 사람하고 비교를 안 해요. 가까이. 가장 가까이 있는. 네, 형제가 있으면 형제들끼리 비교가 돼요. 근데 이제 달라집니다. 안 돼요. 학년기가 되면 입시예요. 공부 못하는 아이는 공부 잘하는 아이를. 또 반에서 1등은 전교 1등을.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하기 때문에 진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등 빼고는 전부 다 자기 공부 못한다고 생각해요. 비교는 사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이 중에서 어느 정도 잘하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보게 되는 건데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불행하다고 생각하냐면 OECD 모든 국가들 중에서 아이들의 어린이 행복 지수를 보게 되면은 22개국 중 22위예요. 꼴찌입니다. 어머. 거기다가 계속해서 학원 다니고 어렸을 때부터 공부만 하다 보니까 신체 활동이 너무 모자라요. 친구 만나러 학원을 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WHO 세계보건기구의 신체활동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94.2%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94.2%가 운동 부족 상태고 아니 거의네요. OECD 모든 국가들 중에서 청소년들 어린이들의 수면 시간이 가장 짧았고요. 이렇게 수면 시간이 짧으면 후반될 수밖에 없는 증상 중에 하나가 우울증입니다. 맞아, 잠이라. 심지어 2018년과 비교해서도 60%나 급증했다라고 하는 자료가 있는데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인지 능력도 떨어져요. 기억력도 학습 능력도 떨어지고. 떨어지고, 네. 그런데 결국은 공부하라고 잠을 안 재우는데 결국 이 아이는 학습 능력이 안 자면 안 잘수록 학습 능력이 떨어질 떨어지고 수밖에 없지. 기억 능력이 떨어지니까 굉장히 아이러니. 이게 악순환이에요.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나빠지게 되는 걸까라는 걸 도대체 보게 되면 뭐가 문제인지 오늘 좀 말씀을 네. 해주세요. 그게 이제 불균형이죠. 예. 전체적으로 신체와 뇌와 이런 모든 것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중요하죠. 크면 사고력이라든지 인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막 주입식으로 되니까 예. 아는 건 많아요. 지식은 많지만 거기에 따르는 어떤 정서적인 거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되지 않은 거죠. 그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 발달 상태를 그러니까 몸, 마음, 머리를 놓고 본다면 이 많은 아이들이 사실상 머리만 과발달했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 뇌 발달도 균형이 잡히게 돼야지 뇌만 어떻게 쓴다 그래서 발달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뇌의 발달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게 신체 기능들을 활성화시켜주는 거.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 활발한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이 그렇죠. 뇌 발달에도 중요해요. 여기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진행됐던 흥미로운 실험에 주목해보죠. 실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교시 전 1.6km를 달리는 아침 체육 수업을 시행하라. 그렇게 전력 질주를 마친 아이들에게 1, 2교시에 가장 어렵고 머리를 많이 써야 하는 수학과 과학을 배치했는데요. 한 학기가 지난 뒤 나온 실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아침 체육 수업에 참가한 학생들이 참가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읽기와 문장 이해력은 17%, 성적은 2배나 높게 나온 것. 그럼 우리는 또 이렇게 묻고 싶죠. 과도한 입시 경쟁에 내몰린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운동을 시켜야 할까요? 올해 17살, 윤태와 이연이는 둘도 없는 단짝입니다. 다 큰 남학생 둘이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만나는 사이가 된 데는 다름 아닌 탁구가 한몫을 했다는데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운동과는 담쌓고 지냈던 아이들이 우리도 아침에 운동 한번 해보자 결심한 지 벌써 석 달째라고 합니다. 이제 탁구를 좋아하고 잘하는 친구들이 다 같이 모여서 아침에 잠깐 머리도 식히고 이제 시작할 때는 좀 힘든데 다 끝내고 나면 약간 하루를 좀 잘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주목할 만한 건 윤태와 이연이처럼 아침 자율학습 대신 아침 스포츠 클럽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적지 않다는 거죠.
아침 스포츠 클럽 활동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가하는 활동으로 학교에서 나오라고 해서 나오는 활동은 아닙니다. 나오라고 해서 애들이 나오지도 않고요. 네. 영교시 수업의 가장 큰 목적은 일단 아이들이 잠 깨서 교실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부모라면 한편으로 이런 의구심이 들기도 할 겁니다. 과한 신체 활동이 오히려 시간만 빼앗고 피로를 불러와 공부에 방해가 되는 건 아닌가. 두 친구의 오전 수업을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제 했던 얘기를 똑같이 적용을 한다면? 우려와 달리 꽤 집중하는 모습이죠. 오늘 수업 배운 내용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테스트 과목은 각각 한국사와 통합사회. 시작!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빠르게 풀어나가는 두 친구인데요. 다 풀었습니다. 수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의 비결로 두 친구가 꼽은 건 바로 아침 운동. 좀 주기적으로 아침에 하니까 체력도 좀 더 좋아지는 것 같고. 운동을 안 하고 수업을 들었을 때는 잠이 덜 깬 상태로 수업에 들어가서 집중도 더 잘 안 됐는데 아침에 운동을 하고 들어가니까 잠이 완전히 깬 상태로 수업을 듣게 되니까 집중도 더 잘 돼서 시험도 더 잘 본 것 같습니다. 아침 체육 수업을 시행한다는 건 흔치 않은 일이죠. 게다가 졸업하기 전까지 누구든 3가지 스포츠를 익혀야 한다는 게 또 학교 방침이랍니다. 그러다 보니 이곳 아이들의 신체 활동 시간은 대한민국 평균 이상. 그렇다면 이 학교 왜 이렇게 체육에 진심인 걸까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전 세계적으로 학업량이 가장 많습니다. 게다가 입시라는 목표 하나에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아주 중요한 성장 시기를 바치고 있는 셈이죠. 그런 현실에서 조금이나마 아이들에게 숨통을 틔워주고 또 신체와 정서와 인지 모두 고르게 발달할 수 있도록 학교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학률 역시 매년 향상되고 있는데 특히 재수생보다 재학생의 서울대 진학자 수가 많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을 하면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보고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가 하나 있죠. 바로 운동을 할 때 우리 뇌가 더 활발히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는 실험을 통해 그것을 직접 확인해 볼 겁니다. 가장 왕성한 두뇌 활동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두 친구와 함께 말이죠. 실험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각각 2번에 걸쳐 두 친구의 뇌 혈류량을 측정하면 되는 건데요. 한 번은 운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하고 다른 한 번은 20분간 유산소 운동을 진행한 뒤 측정할 겁니다. 운동 전보다 후에 확실히 혈류량을 나타내는 폭도 넓어지고 속도 역시 빨라진 게 보이시나요? 이 같은 혈류량의 차이는 두 친구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운동 후에 지금 아무 생각도 없어졌어요. 이제 잡생각이 아예 다 사라졌어요. 운동을 하기 전보다 운동을 하고 나서가 피 혈액순환이 더 잘 돼서 그런지 조금 더 맑게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두 친구 모두 머리가 맑아진 이유는 무엇일까? 단기적으로 보면은 일단 운동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혈류량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뇌로 가는 혈류량도 이제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산소나 이제 각종 신경세포들이 활성화되는데 필요한 어떤 영양분들이 잘 뇌로 공급할 수 있게 되고 그게 이제 인지 능력의 향상으로 연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활성화된 뇌가 인지 능력에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도 알아봐야겠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뇌파의 종류는 보통 5가지. 뇌파의 차이는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생기게 되죠.
먼저 일반적으로 두뇌 활동을 촉진시킨다고 알려진 몇 가지 활동을 운동과 함께 수행하게 했습니다. 그런 뒤 무작위로 제시된 단어와 숫자를 얼마나 빨리 또 정확하게 기억해내는지 테스트해봤는데요. 무엇이 예지의 뇌를 가장 열심히 일하게 만들었을까요? 김예지 학생 이제 뇌파 결과를 보시면 운동했을 때 전두엽 쪽에 실제 감마 주파수 활성이 좀 증가하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주파수인 감마파는 주로 뇌가 높은 수준의 인지 활동을 수행할 때 발생한답니다. 최근 들어 적절한 운동이 감마파를 향상시킨다는 사실에 또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죠. 실제로 이제 운동했을 때 제일 엠백을 덜 틀리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는 감마 파워 증가랑 영향이 있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고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뇌의 발달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게 신체 기능들을 활성화시켜주는 거.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 활발한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이 뇌 발달에도 중요해요. 두머미가 이제 두드리죠. 예. 그럼 이제 언어 능력을 어떻게 학습하냐면은 잡아봐라고 말을 할 때 잡아봐라는 소리와 잡는다라고 하는 개념과 실제로 내가 동작으로 잡아보는 거를 하나로 매칭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실제로 잡아보는 걸 안 하면서 잡아보다라고 글자만 무작정 읽는다고 카드로 이렇게 이게 학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개념들은 단순히 책으로 읽어서 경험하는 맞습니다. 게 아니라 내가 행동으로 액션으로 함께 뇌가 학습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 그럼 준범이를 앞으로 저는 공부보다는 더 많이 놀리고 운동을 좀 많이 시키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이 운동을 시킨다는 게 또 우리가 무슨 어디 체육관에 보내고 프로그램처럼 막 운동시키는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그러니까 중요한 이제 얘기네요. 아이들이 신체 활동이 어른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걔네들은 나부대야 되거든요. 그 에너지를 또 에너지를 발산해야 발산해야 돼요. 되잖아요. 그래서 예. 저는 아이가 좀 산만해. 아이니까 산만한 거예요. 그거를 자꾸 성인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고요. 사실 요즘 부모들이 많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ADHD 또 좀 충동적인 집중을 못하고 그다음에 과활동성을 보인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뇌과학적으로는 이게 집중을 잘 못하고 과활동성을 보이는 경우에 내가 전정기관, 그러니까 몸의 균형을 잡는 달팽이관 안에 있는 전정기관과 소뇌, 그다음에 운동 기능을 돕는 뇌 영역을 연결하는 회로를 강화시키면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연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들이 밸런스감을 기르고 많이 움직이고 스포츠를 하면서 그 회로를 강화시키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집중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운동이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건강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 모인 뇌쌍의 쌍둥이들이 그것을 증명해 보일 겁니다. 안녕하세요. 15살 최준영입니다. 저는 최지혁입니다. 핸드폰 게임이요? 저도 똑같이 핸드폰 게임 좋아해요. 1-2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6학년 김시윤 언니 김시은입니다. 저는 6학년 동생 김시윤입니다. 아니요. 아니 계속 누가 누군지도 애들이 다 헷갈리니까 애들이 계속 비교하고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는 게 있으니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민건이 형아 김민준입니다. 동생 김민건입니다. 친할 때도 있고 친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에너자이저? 똥꼬발랄? 18살 이병현이고요. 첫째입니다. 이병준입니다. 둘째입니다. 둘 다 안 좋아해요. 나 운동 안 좋아해요? 딱히 자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쌍둥이들은 각각 운동군과 운동 제한군으로 나뉘게 됩니다. 앞으로 3주간 한 명은 규칙적인 운동을, 다른 한 명은 아예 운동을 할 수 없게 제한할 건데요. 그 전에 쌍둥이들에게 집중력과 기억력,
실행력을 필요로 하는 과제를 수행하게 했습니다. 바닥 무너질 것 같아. 드디어 시작된 3주간의 도전. 삼 주 뒤, 운동분 쌍둥이들에게는 과연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몸이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어요. 힘들었어요. 힘들기도 한데 나름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취감?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정신도 좀 맑아진 것 같고. 신체적,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는 쌍둥이들.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운동은 과연 인지 능력의 향상 역시 가져왔을까요? 스파셜 내비게이션은 첫 번째 왔을 때 방문했을 때, 그리고 여기는 이제 두 번째 방문했을 때인데, 운동을 했던 그룹은 운동을 한 4명 다 감소를 하더라고요. 되게 컨시스턴트하게, 일관적으로. 장기적으로 운동을 했던 케이스니까 좀 해마에 조금 뭐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을 수 있겠죠. 기억 형성과 저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마. 해마는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변환하는 데 관여하며 공간 기억과 일화 기억을 저장하는 데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운동이 이처럼 학습과 관계가 깊은 해마의 기능을 향상시켰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은 일단 좀 많이 알려져 있는 것들이 이제 BDNF라고 Brain Derived Neurotrophic Factor라고 뇌에 유래된 어떤 신경 성장 인자들이 많이 증가한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신경의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는 신경 회로들이 잘 유지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 성장하고 이제 가지를 뻗어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성장기 청소년들한테 아주 중요한 어떤 성장 인자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운동을 통해서 증가된다고 많이 알려져 있고요. 또 운동을 하게 되면은 정서적으로도 불안이나 어떤 우울증 같은 것을 해소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 운동을 비롯한 그 신체 활동 그 어떤 성장 보조제보다 낫다 뭐 이렇게 말을 해도 될까요? 이 아이를 자꾸 앉혀놓고 학습을 시키고 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은 뭐 사실은 체중만 불어나잖아요. 소화비만이 엄청 문제가 되고 있는 거가 지금 5명 중에 한 20%가 그렇다는 거거든요. 성인병을 아이들이 다 가지게 되는 것도 있고. 그 어린 나이에서부터. 어린 나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성인병에 걸린 아이들이 어떻게 제대로 성장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이게 심각해졌어요. 성인의 3년하고 아이들의 3년을 비교해 보자고요. 그 3년은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뭐든지 다 금지였잖아요. 금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언어 발달도 늦어요. 정서 발달도 잘 안 되게 되고요. 네. 그래서 또 사회성 이러한 것들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코로나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 아기들을 외롭게 만들었다. 네, 근데 이 고립이라는 게 코로나19 때 극심해졌던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네. 사실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더 심화되고 있는 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 중에 하나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희님이 되게 재밌잖아요. 예. 근데 재밌다라는 거는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사람들이 웃네. 그러니까 나는 약간 개그감이 있나? 나는 유머 감각이 있나라고 나라는 존재에 대한 정체성이 쌓여가는 과정이 있었을 텐데. 그렇죠. 내가 쟤보단 재밌네 이런 게 쌓이면서 참 재밌다라고 느끼며 살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온라인으로만 학습했을 때는 나를 어떤 객관적인 지표로 평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팔로워가 몇 명이지? 나는 다른 집하고 비교해서 잘 사나 못 사나? 그냥 누군가가 나 라이크를 해줬네? 이런 사람이 100명이네? 그러면은 난 인기 있는 사람이야. 이러한 형태로만 아이들이 학습을 하다 보니까 사회성이 많이 줄어들게 된 게 있고. 제가 기사를 봤는데 혼밥한다는 그러니까 어른인 얘기가 아니라 아이들도 혼밥을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아이들 4명 중에 1명이 혼밥을 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기사가 나왔고요.
밥 먹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밥 먹는 거 좋아하죠, 저는. 예. 기분 나쁜 사람하고 안 먹어요. 유쾌하고 즐거운 즐겁게. 시간인데 방해받고 싶지 않죠? 네, 얼마나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를 더불어 같이 하는 거예요. 아주 어릴 때부터 혼자 밥을 먹고 할 수 없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먹고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한 정서적인 뭐 안정감, 네. 행복감 이거 없이 그냥 넣는 거예요. 혼밥이라는 거는 아이에게 말은 안 하지만 굉장히 외롭고 너무 슬퍼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익숙한 사람들, 친한 사람들 눈을 마주치면서 밥을 먹고 결국은 이게 어떤 교류를 하고 네. 서로 간의 감정을 읽고 소통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이것 또한 교육이 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가 여기서 이제 정서지능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정서면 정서 이런 단어를 많이 들었거든요. 정서. 지능은 지능. 근데 이 정서지능은 또 정확하게 뭔지. 그러니까 결국은 정서지능이 자기 자신 감정을 조절할 수 있고 또 남의 감정을 느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이런 공감 능력까지 다 필요한 거라서 IQ가 아니다 이제 정서지능이 중요하다. 근데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얘기 좀 해주세요. 네. 2012년부터 4년 동안 네. 세계에서 가장 큰 글로벌 IT 기업 중 하나인 G사에서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라는 걸 했어요. 이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가 무엇을 알고 싶었냐? 어떠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팀 중에서 어떠한 팀이 가장 높은 생산성을 내는가? 퍼포먼스가 제일 좋은가? 네. 이거를 연구했었는데요. 되게 의외의 결과가 나옵니다. 글쎄요, 당연히 뭐 학벌, 모든 데이터를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말 학벌도 보고 나이, 성별, 어느 나라 출신인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했는데 가장 중요했던 게 팀원 간의 소통과 교류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얼마만큼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었는가 이게 가장 중요했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누가보다는 어떻게 팀 성과에 의해서 그렇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러면? 그래서 AI 시대 미래에는 우리가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할 때 제가 드리는 답이 보통 이겁니다. 개인이 내는 퍼포먼스는 AI랑 1대1 붙으면 AI가 더 잘 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개인이 내는 퍼포먼스는 내가 혼자 아무리 많이 공부하고 학습하고 내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결과를 내려고 하더라도 AI가 훨씬 빠르게 학습하고 결과를 잘 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승부를 봐야 되는가? 다양한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낼 수 있는 아이디어는 아직까지도 AI가 낼 수 있는 답 중에 한 번도 없었던 생각, 새로운 질문,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길 이러한 것들을 개척할 수 있는 건 사람들이 모일 때 나오는 사실 더 많은 케이스가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그러려면 선생님 정서지능이 발달해야 되겠네요. 맞아요. 그걸 교육에도 반영해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팀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럴 때 또 심리적인 안정감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거기 제일 중요한 거가 감정 서로 교류잖아요. 이걸 좀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않나요? 나라에서? 그래서 이 정서 관련 그러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너무 중요한 것 관심인데 같아요.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아이들의 발달이 저조한 거는 미국에서도 똑같았단 말이에요. 네. 왜 애들이 이렇게 학습을 못 따라오느냐? 그래서 거기에서는 학습을 가르치는 거를 집중한 거가 아니고요. 이러한 사회 정서 학습에 관련된 거를 투자를 한 거예요. 미국에서요? 네, 거기다가 코로나 이후에 150조를 투자합니다. 그만큼 이 사회적인 정서, 사회 정서 중요한 학습이 거죠.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8명의 아이들과 함께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몸과 머리에 비해 살뜰히 살피지 못하는 아이들의 마음 성장 상태는 어떤지 확인해 보기로 한 건데요. 일명 눈으로 마음 읽기 테스트. 그런데 왜 하필 눈이냐고요? 다양한 정서적 정보 중에서도 특히 얼굴 표정은 가장 직접적으로 타인의 정서를 관찰할 수 있는 중요한 비언어적 정보기 때문이죠. 과연 눈의 표정만 보고 아이들은 감정 상태를 얼마나 읽어낼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어려우시다고요? 이번에는 맞추셨나요? 이 테스트는 아이들의 공감 능력, 특히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정확히 추론하는 능력인 인지적 공감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건데요. 이 아이들 중
누구의 공감 능력이 가장 높았을까요? 테스트 결과 초윤이와 미주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 공감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공감 능력이 높은 아이들은 어떤 특징을 보일까? 우리는 초등학교 교사이면서 공감교육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도대영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제 아이를 복제하고 싶은데요. 가능할까요?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여보, 우리 주연이 다시 살아날 거야. 근데 나랑 똑같이 생긴 애 봤다? 우리 이쁜 주연이처럼 예쁜 애가 있었어? 아니, 진짜 나랑 똑같이 생겼어. 영상에 관한 찬반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눈에 띄었던 게 아까 초윤이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그 엄마 복제할 거냐 뭐 이 얘기 했을 때 만약에 저희 엄마 아빠가 노예나 같은 일을 하게 된다는 걸 생각하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상상을 한 거죠. 그리고 본인이 마음이 아프다라는 감정을 좀 정확하게 좀 단순히 슬프다가 아니라 그 상황을 상상해서 파생되는 감정을 조금 더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좀 리액션? 놀라는 표정? 눈이 커진다든지 이렇게 입을 좀 이렇게 벌린다든지 하는 감정이 드러나는 표정들이 나왔어요. 아, 여기 그 상황에 좀 몰입하고 있구나, 이 친구는. 상황에 몰입해 타인의 관점을 깊게 들여다보는 초윤이.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공감 능력이 높게 나왔던 미주는 어떤 특징을 보였을까요? 엄마를 다시 살린다 안 살린다 얘기할 땐가 그 친구들 뭐 슬프다 이런 거였는데 미주는 약간 연속적인 감정을 얘기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스러웠다가 회사에게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속상하기도 하고 굉장히 분할 것 같기도 해요. 단순히 단편적으로 그러면 슬플 것 같아가 아니라 그 상황이 되었을 때 A라는 게 일어나서 이렇게 감정이 되고 그게 뒤에 파생돼서 B가 되고 C가 되는 걸 미주는 당황하고 그 다음에 속상하고 요걸 얘기했거든요. 근데 감정의 변화를 상상해내는 능력이 미주는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감 능력은 관계 맺기와도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미주 안녕? 안녕하세요. 반가워.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좀 할 텐데 학교에서 놀이동산을 갈 거야. 근데 가는데 다양한 친구들이 함께 갈 거야.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또 친구들마다 조건이 조금씩 달라. 미주 포함해서 12명이 가는데 12명을 3팀으로 그러니까 4명씩 3팀으로 짜는 거야. 현실에서 공감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타인의 욕구와 감정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종종 나의 욕구와 감정이 충돌하기 때문인데요. 미주는 다양하고 복잡한 이 조건들을 과연 어떻게 풀어냈을까요? 미주는 자기 팀에 앞에 친구들 다르게 동남아 친구를 넣었거든요. 한국어 소통이 잘 되니까 다른 나라인 건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서 이렇게 했어요. 한국어 언어로 할 것이다 라는 편견 없이 소통이 되니까 얘는 뭐 피부색이 다르건 어쨌건 나와 같이 할 수 있다 라고 그걸 인정하고 있는 좀 개방적인 태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인상적이었던 게 또 이 친구가 롤러코스터를 못 타는데 다른 친구들이 롤러코스터를 탈 때 이 휠체어 탄 친구랑 같이 있어주면 좋겠어서 이렇게 넣었고 저 친구의 조건이 2가지가 하나는 이슬람 종교라서 돼지고기를 먹고 그 밑에 롤러코스터를 못 탄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앞에 2 친구는 롤러코스터는 언급이 없었어요. 네. 근데 미주는 휠체어를 탄 친구는 어차피 못 탈 테니까 둘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것까지 고려를 한 것 같아요. 네. 앞에 친구들이 보지 못했던 타인의 그 조건까지 캐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공감 능력이 더욱더 필요한 이유는 미래 사회가 추구하는 핵심 역량 중에 하나가 공동체 역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공동체 역량을 기리는 기반이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사회는 다원화되고 다문화된 사회 속에서 갈등이 지금보다 더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럴 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감 능력이 기반이 되어야만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짚어보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아이가 균형 있게 자랄 수 있도록 든든한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 이미 우리는 엄청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네. 바로 학교라는 공간에서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그리고 사회적인 교류를, 감정 교류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공간이 학교 안에 이미 있는 거죠. 근데 솔직히 지금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이 형성이 안 됐잖아요. 거의 개개인의 공부 위주로만 좀.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중학교 가보세요. 학교는 잠자는 데잖아요. 학원 가서 공부하고 과감하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친구들하고 충분히 뭔가 팀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수업도 만들어야지 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활동들, 좋아하는 활동들로 개념만 좀 바꾸면은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것도 좋아하고. 독일에서 아이들을 뭘 시키냐면, 뭘 하던가요? 내가 나중에 수의사가 되고 싶다. 이메일을 보내고 인사를 하고 섭외가 돼서 내가 정말로 동물병원에 갈 수 있는 모든 스킬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스킬이잖아요. 맞아요. 결국은 그 우리 삶의 문제를 가장 지금 잘 해결해 나가는 거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머리만 쓰고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몸으로 직접 부닥치고 그때그때 문제가 일어나는 거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이들을 생각하면 학교 입장에서도 큰 결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라는 거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도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석학 피터 드러커의 말을 인용해보면, 이제는 지식의 반감기가 너무나 짧아지는 세상으로 갔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무언가를 내가 새로 배워야 할 것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이러한 이야기도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요. 미래의 직업이 어떤 게 살아남고 어떤 게 살아남지 않을 겁니까? 저는 직과 업을 나눠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직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대학 교수로 이제 작년에 임용이 됐다가 올해 초에 1년 만에 부끄럽게도 사직서를 내고 나왔거든요. 선생님께서. 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65세가 되어서 정년퇴임이 됐을 때 과연 지금의 대학교가 이대로 남아있을까. 그런데 업은 남는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누군가에게 지식과 스킬을 전달하는 거는 저는 유튜버로도 하고 있고 EBS로도 하고 있고 강연으로도 하고 있고 언젠가는 장동선 AI 만들어서 할 거고, 그러니까 이 업은 계속 되는 건데 이 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그러니까 학교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어떤 아이가 나는 앞으로 무엇을 나의 업으로 삼을까? 이걸 찾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고, 나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다양한 경험들을, 수학도 경험하고 영어도 교육하고 과학도 경험하지만 나 말고 딴 사람들은 뭘 경험하고 있고 뭘 좋아하는 것도 배울 수 있는. 그 학교 어딘지 좀 알려주세요. 준범이를 거기로 보내고 싶을 정도로 지금 마음이. 아니 그런 학교에서 배우고 성장한 아이들은 정말 얼마나 행복할지. 우리나라에서도 우리가 모르고 있지 이러한 학교를 만들어 가려고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대요. 아이들에게 학교란 무엇일까요? 공부를 하는 곳일까요? 아니면 친구들과 만나 즐겁게 노는 곳일까요? 학교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선생님들이 나섰죠. 그러면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는데요. 모두가 알지만 또 모두가 모른 채 했던 바로 아이들의 발달 과정입니다. 발달 과정을 제외하고 가르친다면 가르치는 교사의 만족으로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을 차려놨는데 아이들이 소화가 안 되는 거와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그걸 충분히 잘 소화하기 위해서는 그 발달 과정에 아이들이 그 리듬에 맞춰서 교사가 그것들을 준비하고 같이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름이 오면 햇님은 높이 오르. 인생 8년차. 초등학생이라는 타이틀을 이제 막 딴 아이들이죠. 구름을 봅니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몸을 풀어봅시다. 나의 몸을 깨워보겠습니다. 책상이 아닌 바닥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무릎 안녕. 무릎 안녕. 옳지. 발가락 안녕. 옳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랍니다. 이 시기 아이들은 신체 발달은 어느 정도 완성됐지만 균형 감각과 소근육은 발달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수업 방식도 최대한 신체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데요. 기읍 브.
초등학교 입학 전 한글을 떼야 한다는 것도 이곳에선 필수가 아닌 선택입니다. 추상으로 된 형태의 한글을 개념만으로 가르친다는 건 선생님에게도 또 배우는 아이들에게도 고된 일이죠. 구부려 그구나 설사 틀리면 어떻고 잘 못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막 커가고 있는 아이들인데요. 다섯 디귿. 아이들은 이제 몸이 이제 막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움직임을 좋아하니까 그 움직임을 좀 유의미한 움직임으로 바꿔서 감각 통합 교육이라고 그렇게 저희가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툴지만 천천히 스스로 해내는 아이들. 이렇게 온몸의 감각을 깨우면서 아이들은 오늘도 한 뼘 더 성장해 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함께 하다가도 아이들은 특정 시기가 되면 혼자가 편하고 자아가 점점 강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당황스럽겠지만 이 또한 아주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 사춘기의 신호죠. 이런 급격한 변화의 시기 역시 순탄하고 지혜롭게 넘길 수 있도록 학교가 도와줘야 하는데요. 사춘기 소년소녀의 첫사랑을 그린 작품 소나기. 교과서에 쪼개진 작품이 아닌 온전한 책 한 권을 함께 읽으며 아이들은 교과 내용뿐만 아니라 사춘기나 첫사랑의 떨림, 애틋함 같은 성장하면서 처음 느끼게 되는 감정들도 자연스럽게 배운답니다. 우리 가보지 않을래? 시골은 혼자서 심심해 못 견디겠다라는 입장이 마음에 와닿는데요. 이유는 서로 좋아하는 약간 썸의 단계가 시작되는 것 같아서. 맨 마지막에 소녀를 떠나보낼 때 소년의 마음이나 이런 게 사랑 말고 우정이나 이런 거 약간 빗대어서 보면은 저도 어린이집 때 되게 친한 친구랑 잘 지냈었는데 그 친구가 이사를 갔거든요. 그런 것처럼 약간 소년의 마음을 좀 더 이해를 잘할 수 있었던. 더 중요한 건 그 과정을 모두 함께 한다는 거죠. 레디 액션. 롤. 예은이 일로 와. 하늘만 나가요. 가급적이면 아이들 모두가 좋아할 만한 최선의 선택을 통해서 스스로 결과를 만들어가게끔 이끈다는데요. 우리 산책하러 갈래? 그래. 그런 만큼 성취감과 기쁨도 배가 될 겁니다. 아이들이 온전히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또 표현하고 자기를 드러낼 때 그게 더 밝은 에너지로 또 아이들의 성장 에너지로 쓰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교육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정리해 볼까요?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The suggestions include the parents and the teachers listening to the child and identifying what is of interest to the child. Number one, what does the child enjoy doing? Because if the child doesn't enjoy doing it, the child's not going to do it for very long. Number two, what is the child capable of doing? Because all of us have areas that we're able to do and areas that we're not. So the teacher and the parent need to identify what the child's interested in, what the child is good at doing, capable of doing, and then communicate to the child what the world needs. And then, this is the final thing, what the teacher needs to do is provide the child with the intellectual resources to develop the skills that the child needs in order to pursue that path that they have identified as being of interest to the child's capable of, and something the world needs. And so then the child has to develop the skills, the intellectual skills, and that is the teacher's job, that's the school's job, to help the child develop those. 생각해보니 정작 아이들에겐 물어보지 못했네요. 너희들은 자라면서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말이죠. 놀 수 있는 힘! 공감하는 마음! 생각하는 힘!
도전하는 마음. 웃겨서는 힘. 즐기는 마음. 비록 조금은 비뚤고 조금은 모나도 괜찮지 않을까요? 아이들은 완벽할 때보다 아이다울 때 더 빛나고 행복한 법이니까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느냐. 그쵸? 그럼요. 사실 오늘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시청자분들도 끝까지 아마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것 같거든요. 네. 그게 딱딱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정답이 없군요. 정답이 없고요. 우리가 지금 기는 아이를요. 계속 세워가지고 걸음마 시킨다고 걸어줘요? 안 되죠.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아이의 발달에 맞춰서 조금 느린 아이도 있고 빠른 아이도 있고 조금 더 그 시기를 지켜보면서 천천히 자연스럽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가 전체적으로 균형 맞춰서 갈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주고 조금만 끌어주고. 너무 중요한 얘기고 장 교수님도 좀 뾰족한 얘기 좀 해주세요. 두리뭉실한 얘기 말고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답이 없는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예. 그 답이 없는 세상을 살 때는 계속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균형 있는 발달이 중요해요. 내가 공부하는 거를 아예 하지 말라는 없잖아. 얘기는 그쵸?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하고 신체 발달도 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공감하고 누군가와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져야 내가 넘어져도 일어나고 누군가 일으켜 세워주고 계속해서 이 길을 갈 수 있다. 근데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세상이 너무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래서 어디로 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똑같아요. 정답이 있군요. 그거는 결국 누군가가 믿어주고 아껴주는 서로를 아끼는 이 마음이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자기주도적으로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자율성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무언가를 해나가면 조금씩 성장해가고 스스로가 유능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것. 요거는 공통적으로 수많은 년 동안 우리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본질적인 가치를 우리가 지금이야말로 더 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도 오늘 왠지 두 분을 만나서 정말 이 준범이의 20년 후가 좀 기대되는. 왜냐하면 계속 연락하고 지낼 거예요, 선생님. 오, 좋아요. 네. 아니 왜냐면 균형이 깨질 때쯤 또 선생님들의 어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또 다시 한번 반성하고. 서로가 서로에게서 배우는 맞아요. 거잖아요. 이거를 네, 우리가 맞아요.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들아! 아우 왜 이렇게 핸드폰만 하고 그렇게 쳐져 있어? 우리 신나게 춤 한번 춰보는 거야. 그래! Let's go, let's go. 일어나! 춤 한번 춰보자! 춤추자. 춤추자! 근데 네. 그렇게 그냥 막 추지 말고 쿵, 짝, 셋넷, 슬라이드, 앞으로 가고 옆으로 위에서 아래로. 재밌지? 재밌다. 자, 그러면 우리 다른 친구들이랑도 같이 하러 갈까? 우와! 가자! 가자! 야 재밌겠다. 렛츠고! 가자! 오빠 나가요. 가자! 1, 2, 3, 4.